안녕하세요. 남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3과정 신체 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내분비계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분비계가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근골격계나 소화기계보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내분비계의 역할과 건강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 혹은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관계를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내분비선에서 호르몬을 합성해서 혈액으로 분비하고 호르몬의 표적세포로 이동을 해서 해당 세포 기관의 기능 및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분비계는 세포의 대사, 신체의 발달과 성장에 관여를 하고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분비선에는 내하수체, 송과체, 그리고 고환, 난소, 췌장, 갑상선, 흉선, 부신 등이 있는데 호르몬이 직접 혈액으로 분비되어 혈액을 순환하다가 표적 세포에 운반되어 이용이 됩니다. 반면에 외분비선은 외분비샘이라고도 하는데요. 내분비는 우리 혈액 안으로 분비를 하지만 외분비는 바깥으로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분비샘에서 생성된 분비물은 도관을 통해서 신체 표면이나 우리 소화관도 외부기관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소화관, 즉 이제 상피세포 조직으로 이제 배출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땀샘이라든가 침샘, 또 위샘, 장샘, 췌장 등이 이제 이런 외분비선에 해당이 됩니다. 췌장은 인슐린 등 이제 호르몬도 분비를 하지만 소화효소를 분비도 하기 때문에 내분비선, 외분비선 모두에 해당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호르몬은 펩타이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펩타이드 호르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르몬의 주 원료가 펩타이드, 즉 단백질과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 호르몬은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는 세포에 작용을 하는데요. 내하수체, 갑상선, 췌장 등에서 생성되는 호르몬들을 이제 우리가 펩타이드 호르몬이라 하는데 대표적이게 인슐린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요. 인슐린이 이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하면 세포의 포도당 통로가 열려서 포도당이 이제 세포 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요, 이 수용체가 세포 내에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부신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내에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세포핵 내부로 이동하고 DNA에 직접 작용을 해서 유전자 전사, 번역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뇌 시상 하부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인 TRH를 분비를 하면 내하수체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고요.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목에 있는 갑상선에 작용을 해서 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갑상선 호르몬은 비활성형인 T4형이 이제 90%, 활성형인 T3형이 10%의 비율로 만들어지는데요.
T4형이 많이 생성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더 이상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음성 피드백 과정이라고 이제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와 티로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많이 만들어진 T4형의 호르몬은 간과 신장 그리고 이제 기타 조직에서 활성형인 T3형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이용이 됩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T4형은 요오드가 4개, T3형은 요오드가 3개 있는데요. 활성형인 T3로 바뀌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에 중요한 미네랄은 셀레늄입니다. 갑상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의 신체 조직을 외부 물질로, 외부에 들어온 것으로 이제 오인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 세포에는 뇌하수체에서부터 내려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요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이상 항체가 생성이 돼서 이 수용체에 결합이 되면은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가? 이렇게 잘못 알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 확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우리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죠. 옛날에 바세도우스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이 그레이브스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또 다른 이상 항체가 생성이 되면 갑상선 조직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너무 많이 파괴가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거거든요. 이 대표적인 병을 우리가 하시모토 병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한 8, 90% 정도는 이 하시모토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생산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이 갑상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난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난로가 한 5개 정도 적당하게 띄워져서 따뜻한 온수를 공급하고 그래야 활동이 되는데, 이때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은 난로가 한 10개, 15개가 막 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고요.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난로가 10개, 15개가 뜨거운 온수를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더위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허기가 져요. 왜냐하면 많이 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에, 또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밥도 많이 먹게 돼요. 그래도 피곤해요. 그리고 전신 세약감이 들고요. 식욕이 증가해서 음식이 엄청 많이 땡기기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증가가 돼서 체중은 엄청나게 감소가 돼요. 과거에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죽었어요. 삐쩍 말라서 사실은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체중이 많이 감소를 해서 뭐 10kg, 20kg씩 감소가 돼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반대로 보일러가 한 개밖에 떼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수가 돌지를 못하니까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고 체온이 떨어져요. 추워요. 피로감을 느끼고 무력감이 생기고, 먹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체중은 늘어요. 이런 걸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또한 이제 신진대사가 안 되고 자꾸 쌓이니까 얼굴은 붓고 피부는 차고 건조해지고 모발, 눈썹 이런 것들은 이제 거칠어지고 장운동도 떨어지니까 변비도 오고 이런 증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에는 요오드, 티로신, 셀레늄, 아연, 철, 비타민 B2, B3, B6, 비타민 C, D, E 등이 필요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T4 비활성형에서 T3 활성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셀레늄과 아연이 필요합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에 잘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와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스트레스, 감염, 약물 부작용, 환경 오염물질, 자가 면역 질환 등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고 또 스트레스, 감염, 염증, 약물 부작용, 간, 신장, 소화기 기능 저하, 신체 내외 독소 등은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갑상선 건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갑상선과 요오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식품을 통한 요오드 섭취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는 식품이 해조류인데요. 김이나 미역의 이제 이런 섭취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료 경과에 도움을 줄 정도로 적게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많이 먹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저 내륙 지방이라든가 해조류 이런 해산물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방사선이 포함된 요오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오드를 아주 결핍 상태로 만들어야지 갑상선 암이나 이런 게 이제 주위 조직이나 몸에 퍼져 있을 때 그 방사선이 들어간 요오드가 흡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방사선 치료 전 2주 전에는 아예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사실은 우리가 끊고,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먹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킨다는데 사실인가요? 실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제 우리가 항갑상선제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치료하는 도중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다라는 걸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 약제 자체는 위장장애를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약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에서는 위장관 운동이 굉장히 빨라져 있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도 살이 빠지는 병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항갑상선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상태를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지니까 위장관 운동도 이제 정상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금방 먹어도 배가 고팠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많이 먹으면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옛날처럼 생각해서 많이 먹으면 물론 정상 체중이 되기도 하지만요 옛날처럼 계속 더 먹으면요 살도 많이 찝니다. 그래서 아마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 사실은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요. 요오드가 모자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충분한 양의 해조류, 요오드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섭취량이 20배 정도를 우리가 사실은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오드 부족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 갑상선 기능 저하니까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는 또 기능 저하인 경우에는 갑상선 약이 나와 있거든요. 호르몬제가 아주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호르몬 약제가 있기 때문에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갑상선 혹이 있거나 또는 너무 기능 항진이 심해서 갑상선을 절제를 했거나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서 갑상선이 다 파괴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기 때문에 평생 약을 드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병 중에 이제 하시모토 병이라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아급성 갑상선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기능 저하증인 경우가 있는데, 아급성 갑상선염에 의해서 오는 기능 저하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어서 단기간 약만 쓰고 대부분 끊을 수 있는 그런 병이고요. 만성 갑상선염, 아까 얘기했던 하시모토 같은 병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약제를 복용을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한 20-30%는 회복이 될 수는 있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약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쓰다가 한번 끊어봐요. 한번 끊어보는데 다시 기능 저하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평생 먹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 역시 아주 중요한 호르몬 분비 기관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또 잘 안 나오고 하면 우리가 만성 피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부신 호르몬의 분비는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시상하부, 교감신경계, 부신 피질을 거쳐서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비가 되는 건데요.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은 전투 준비 태세가 되는 거예요. 싸우기 전이라든가 극심한 공포라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인데요.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증가시키고 또 혈압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도 빨라지고 대사율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부교감 신경을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나 이런 거는 감소가 돼요. 신장 기능. 이런 게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제 분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뇌하 수체를 통해서 부신 피질로 작용해서 나오는 코티졸이나 알도스테론 등이 있는데요. 이 알도스테론은 혈액량 증가, 혈압 상승을 도와주는, 그리고 이 코티졸은 단백질, 지방 대사 증가, 역시 이 코티졸도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해요. 그래서 혈당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면역 기능 억제를 시켜요. 왜냐하면 나중에 싸울 때 대비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를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감소 등을 또 나타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건데요. 이 부신 호르몬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서 나쁜 호르몬이다 라고 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당연히 전시 준비 태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사실은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상화가 되고 그걸 또 이겨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는 맥박도 빨라지고 불안, 흥분, 그 다음에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수면장애, 그리고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이 빨라지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일시적인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 사실은 진짜로 이런 여러 가지 성인병의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호르몬 자체가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이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도 소진되고 또 면역력도 저하되고 우울,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이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해서 이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우리 신장 위에 조그맣게 있어요. 부신이. 이 부신에 작용을 해서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게 하는 경로를 거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이포살라머스, 피투이타리, 아드레날 이 약자를 따서 HPA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HPA축은 내분비계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 연결되어 있고 이 기관들 중 하나의 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체 호르몬 분비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죠. 호르몬은 적절하게 분비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이제 과잉 분비가 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병이 구신병이라 그래요. 이 코티졸 이 분비 자체는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장애도 오고요. 체중이 막 쪄요. 특히 복부 비만에 버팔로 험프라고 막 이런 등 뒤에 볼록하게 체지방이 막 증가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기능 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이 과도하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을 또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라든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서 생리불순이라든가 또 생리전 증후군도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혈당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근력이 약화가 돼요. 단백질을 많이 소모하게 돼서. 그리고 또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장애 등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또 코티졸 분비가 부족할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만성 관절 통증, 또 에너지 고갈, 감정장애, 또 불규칙한 혈당 수준, 알러지 등 아주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또 각종 암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자가면역질환, 섬유 근육통, 심혈관계 이상, 또 피부 트러블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호르몬의 분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일주기 리듬입니다. 사람의 일주기 리듬은 23.5에서 24.6시간이고요. 빛, 어둠, 기온 등이 일주기 리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거는 체온, 수면, 각성, 호르몬 작용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햇빛의 영향으로 낮 시간에는 세로토닌을 생성, 분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낮에 아침 햇살을 딱 보면은 행복해져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또 분비가 돼요. 이 멜라토닌이 나와야지만 또 잠을 자고 숙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체 시계라고 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에 의해 호르몬의 분비도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라면 낮 시간에 이제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고 저녁 시간에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이런 신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림의 연두색 선처럼 낮에 코티졸이 부족하고 저녁에 코티졸 수준이 높게 유지가 되면 멜라토닌 곡선도 비슷한 형태를 보여서요. 낮 시간에 코티졸 감소, 밤 시간에는 멜라토닌 감소가 나타나니까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수면 장애가 오고 불면증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코티졸이 최고조 상태가 되는 것을 코티졸 각성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정상적인 호르몬 리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에 의한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요, 만성 피로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 수면장애, 불안, 우울, 초조, 인지장애, 건망증, 심지어는 서식장애, 그리고 이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환자한테서도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호르몬의 일주기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수면 패턴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정역형 패턴의 경우 낮 시간에 코티졸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게 되고요. 낮 시간 동안 또 특히 오전 중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코티졸이 부족하게 되고 세로토닌도 합성되지 않아서 밤에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리듬을 깨트리는 또 원인으로는 밤늦은 시간에 음식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비만하거나 체지방이 너무 증가되는 경우, 운동 부족, 스트레스, 약물 남용, 독성물질이나 환경 오염 물질 등에 대한 자극 등이 있을 때 이런 일주기 리듬이 변화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방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신 건강과 코티졸 균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면 코티졸의 생성이 저하가 되고요. 판토텐산, 비타민 B5가 부족하면 부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6, 엽산 등은 정상적인 코티졸 생성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3, 나이아신 유도체, 그리고 비오틴, 칼슘, 아연, 철 등도 부신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입니다. 스트레스는 부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분비 기관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 갑상선, 난소 등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한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관의 건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 기관들 사이에 호르몬 축이 중요하고 내분비계의 건강은 이러한 각 기관들의 건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분비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내분비계는 소화가 안 되거나 근육이 파열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병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분비계 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